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유난히 저평가받는 이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LG 에너지솔루션 상장을 보면서 대기업들의 물적 분할로 모자 회사 동시 상장이 문제다. 그리고 그 공모주를 배정하는 방식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두 번째, 신라젠의 상패 결정을 통해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 신라젠이라는 회사 자체에 대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신라젠이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이거든요. 이 신라젠 개인 주주만 17만 4천 명이 넘고요. 소액 주주들의 주식 가치는 거래 정지된 주가 12,1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만 해도 약 8천억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신라젠이 상패될 때 12,100원이었지 잘 나갈 땐 주가가 15만 원 이상이었거든요. 이 종목이 특이한 게 뭐냐면 신라젠은 개인 주주들의 비율이 92%가 넘는 종목이에요. 굉장히 특이하죠. 개인 주주 비율로는 당시 전체 코스닥 상장사 중에 1위였다라고 합니다. 2020년 5월 4일 거래 정지를 당했는데 그게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1월 18일에 기업심사위원회, 줄여서 이제 기심위라고 하는 곳에서 상패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상패되는 건 아니고요. 20영업일 안에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한 번 더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상패 결정이 나면 어떻게 되냐? 그래도 상패가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신라젠 사측에서 항소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항소를 하게 되면 뭐 적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이상 다시 또 심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왜 재판에도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또 항소하면 더 길어지고 이런 것처럼 신라젠 결정도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려요. 혹자들은 뭐 그렇게 질질 끄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개인 주주만 17만 명이라고. 상패되면 다 휴지 조각 되는 거거든요. 뉴스를 보니까 뭐 오세훈 서울시장의 가족도 신라젠에 물려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왜 나온 뉴스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굉장히 막심해질 게 뻔하니까 아무도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결정을 내리더라도 내가 결정을 내리긴 싫은 거죠. 서로 책임을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책임과 비난을 피하고 싶으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이 신라젠이라는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게 왜 거래 정지가 됐고, 이게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평가받는 것과 상관이 있냐? 이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잘 들어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신라젠이 코스닥에 상장할 때 기술특례 상장으로 상장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을 하려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자격 요건이 더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작은 중소형 회사들은 어디가 더 상장하기 쉽겠어요? 당연히 코스닥이죠. 근데 아무리 쉽다고는 해도 그래도 그 요건을 갖추는 게 뭐 완전히 쉬운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도 상장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술특례 상장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 이 회사가 돈은 못 벌어요. 앞으로 1, 2년 동안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좀 뭐랄까 참신한 사업, 좀 기발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국가 차원에서 밀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혜를 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돈을 못 벌지만 상장할 수 있는 요건은 안 되지만 그냥 상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회사들이 많이 상장하냐? 바로 신약을 만드는 바이오 회사들입니다. 왜냐하면 제약 바이오 회사들은 약을 만들어 팔아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은 약 개발만 하지 당장 약을 못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못 벌죠. 근데 신약 연구를 그렇다고 안 해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또 돈이 엄청 들거든요. 적게는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천억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 종목들은 기술특례 상장으로 상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상장해서 투자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 바이오 회사들이 기술특례 상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술특례 상장 1호 기업, 참고로 알려드리면 2005년에 바이로메드라는 종목인데 지금의 헬릭스미스라는 종목입니다. 뭐 지금이야 분위기가 최악이지만 당시 한때 좀 뜨거웠던 우여곡절이 많은 회사고, 그 외에도 이제 임상 실패로 최근에 뭐 하한가를 맞았던 안트로젠이라든지 뭐 작년에 아주 뜨거웠던 박셀 바이오, 이런 종목들 전부 다 기술특례 상장으로 상장한 종목들이거든요. 신라젠도 그렇게 상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신라젠이 무슨 약을 만드냐? 이제 팩사백이라는 간암 치료제를 만듭니다. 신라젠은 사실상 이 팩사백이라는 간암 치료제에 올인한 회사예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바이오 열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2015년 한미약품, 아까 말했던 헬릭스미스, 이런 종목들을 시작으로 바이오 종목들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때 무슨 신약 만든다, 특히 항암 치료제 만든다라고 하면 주가가 말도 안 되게 올랐어요.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뭐 지금 뭐 NFT나 게임 관련주들 오르는 건 그건 오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2017년 1만 원대였던 신라젠의 주가가 15만 원까지 15배가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 15배가 오르는 것도 몇 달이 걸리지 않았고요. 신라젠만 오르는 게 아니라 다른 바이오 종목들도 같이 다 올라갔어요. 팩400이 임상을 통과했다 이래서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냥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예요. 원래 바이오는 꿈과 희망으로 하는 거거든요. 논리나 이성으로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바이오는 이 강성 주주들에게 거의 종교의 영역입니다. 믿어야 가는 곳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바이오 나라예요. 무슨 찬송가 있었던 것 같은데 믿음으로 가는 나라, 뭐 하나님 나라 이런 찬송가 있는데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는 바이오 나라예요. 사람들이 그냥 가즈아 외치는 게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거거든요. 바이오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다 올라탔어요. 고점에서 조금 밀렸는데 사람들은 건강한 조정이라는 둥, 더 높이 가기 위한 도움 닫기라는 둥, 함께 가야 멀리 간다는 둥 하면서 같이 가자 으쌰으쌰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비극은 꼭 찾아옵니다. 고점을 찍고 내려오던 그때쯤 신라젠의 오너인 문은상 씨가 주식을 매도합니다. 고점 부근에서 대주주 매도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 회사가 앞으로 더 잘 될 거면 대주주가 왜 매도를 하겠어요. 더 높이 갈 건데 더 위에서 팔면 되잖아요. 근데 이 형님이 얼마를 매도하나 봤더니 1천억을 매도합니다. 이때 뭔가 낌새가 싸하죠. 아니 뭐 100억도 아니고 1000억을 고점에서 대주주가 매도를 한다? 올라탄 형님들이 잠깐 하다가 뭐 그럴만 하죠. 근데 바이오는 뭘로 간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거든요. 신학의 영역 의심하면 안 돼. 죄인 취급받아요. 게시판 같은 데 가면 잘못 글 올렸다가 그냥 매장당합니다. 주가가 흐르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사단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2019년 8월 신라젠이 미국의 DMC라고 하는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가 있거든요. 여기서 임상 중단 권고를 받습니다. 새로운 약이 출시되려면 효과도 중요하지만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신약이니까. 안정성이 생명이죠. 안전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신약을 만들 때 후보물질 탐색부터 전임상, 임상 1상, 2상, 3상 이거 다 통과하고 시판 허가 절차까지 이게 다면 보통 한 10년 정도 걸린다라고 하거든요. 제가 어디서 봤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1상부터 이 시판 허가까지 성공할 확률이 10%가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하나 성공할까 말까라는 것이죠. 신라젠은 임상 3상 중이었는데 DMC에서 이거 임상 그만하라고 임상 중단 권고를 한 거예요. 왜냐? 약이 효과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시간 쓰고 돈 쓰지 말고 그만해라 이렇게 권고를 한 겁니다. 물론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권고예요. 이 뉴스 뜨고 신라젠이 점 하한가를 갑니다. 점 하한가 뭔지 아시죠? 시작하자마자 하한가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점하 몇 방을 맞냐? 3방을 맞아요. 이거 점하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거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한가로 시작해서 물량이 잠겨버리고 그대로 장이 끝나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매도 내놔도 하한가에 매도를 내놔도 안 팔리거든요. 가뜩이나 떨어져서 4만 원대에 있던 주식이 점하 3방 맞고 1만 원대까지 떨어집니다. 이쯤 되면 주주들의 멘탈이 나가죠. 근데 솔직히 여기까지는 아주 가슴이 아프고 좀 씁쓸하지만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 어쩔 수 없습니다. 신약 만드는 회사인데 성공 확률이 9.6%인데 신약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열심히 했는데 실패한 걸 어떻게 하나요? 꼭 바이오 회사가 아니더라도 뭐 반도체든 IT든 아니면 다른 IT 뭐 다른 업종이 됐든 간에 회사에서 열심히 사업했는데 뭐 실적 잘 안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적 박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죠. 할 수 없죠. 신약회사도 그런 거예요. 그건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사단이 나죠. DMC에서 임상 중단 권고가 나오기 불과 몇 주 전에 회사 내부자들이 주식을 내다 판 사실이 걸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다르죠. 왜냐? 회사 내부자들은 임상 실패에 대한 정보를 미리 사전에 입수해서 주식을 팔았다라고 충분히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쯤 되면 주주들은 열받죠. 임상 실패한 것도 열받는데 지들은 먼저 팔고 튀고 나와? 그것도 대표라는 인간이 고점에서 제일 먼저 팔고 1천억이나 임원들도 따라서 팔고 개미들은 다 물려있고 열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아, 참 징합니다. 마지막 한 발 남았다. 우리 원빈 형님이 한 발 남았다라고 하신 그 한 방이 결정적 한 방이 신라젠에서 터집니다. 경영진의 배임 횡령이 터져요. 이게 2020년 5월 4일입니다.
경영진의 배임 횡령은 바로 주식거래 정지 사유가 되거든요. 꼭 경영진이 아니더라도 이 배임 횡령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면 그냥 바로 거래 정지 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터지자마자 바로 거래 정지됐거든요. 왜? 규모가 크니까. 신라진 주주분들이 여기서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임상 실패하는 거야? 그럴 수 있다 치자. 경영진이 먼저 주식을 팔고 튄 것도 모자라서 배임 횡령까지 이렇게 된 거죠. 요 배임 횡령에 대한 얘기를 좀 짧게 해볼게요. 아까 신라젠의 대표 문흥상 씨 얘기했었죠. 이 문흥상 씨를 포함한 4명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듭니다. 흔히 말하는 유령 회사죠. 그리고 350억을 대출을 받아요. 이 돈으로 신라젠 최대 주주에 오릅니다. 그리고 BW라고 하는 신주이증권 부사채를 인수하는데 이 사채는 나중에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최대 주주에 오른 문 대표는 회사 자금으로 대출금 350을 갚아요. 그리고 2년 뒤에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 주식을 대량 매도해서 차익까지 남깁니다. 그 차익이 아까 말한 1천억이에요. 시세 차익 1천억을 거둘 때 문 대표가 자기 돈을 쓴 게 있나요? 거의 없죠. 대출 받아서 대주주에 오르고 회사 돈으로 대출 갚고 그 대주주 지분을 팔아서 1천억 번 거잖아요. 자기 돈 하나 없이 1천억을 쓸어 담은 거예요. 편법을 이용해서 회사의 지배권을 움켜쥐었고요. 오히려 거액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했죠. 이뿐 아니라 2013년에는 7천만 원의 특허 대금을 30억 원으로 부풀려서 지급을 합니다. 뭔가 모종의 거래가 있었겠죠. 7천만 원짜리를 30억에 샀다. 뭔가 뒷거래가 있었다. 라고 의심해 볼 수 있잖아요. 이로 인해서 회사에 29억 3천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 이게 배임이잖아요. 이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금 설명드린 이 사건들이 신라젠이 코스닥에 상장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개인 주주들이 억울해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문제가 많은 회사였으면 애초에 코스닥에 상장을 시키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거래소 니들이 문제없는 회사다, 좋은 회사니까 투자하세요 라고 기술특례로 상장을 시켜줘 놓고는 이제 와서 상장하기 이전의 사건으로 거래 정지를 때려버리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죠.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상장해 있는 회사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도 아니라 상장 이전의 역사까지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나요? 이거 주주들이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모르죠. 억울할만 하죠. 그리고 20개월 동안 그렇게 거래 정지가 이어져 오다가 지난주에 기심위에서 상패 결정이 나온 겁니다. 이 상패 결정을 두고 의외다, 예상 밖이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거래 정지인 종목이 거래가 재개되기 위해서는 개선안을 내놔야 되거든요. 우리 회사가 이렇게 개선할 테니까 거래 정지 풀어줘,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이 회사가 최대 주주가 팔고 튀고 임원진이 팔고 튀고 최대 주주 리스크, 좀 배임 혁명이 있었으니까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이제 좀 바뀌어야겠고, 그다음 아까 기술특례 상장이라고 했잖아요. 기술특례 상장은 당장 버는 돈이 없어요. 회사에 돈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이것도 바뀌어야겠죠. 이 두 가지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M2N이라는 회사가 600억을 투자해서 이 신라젠 최대 주주가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최대 주주 오너 리스크, 두 번째 운영 자금이 없는, 회사에 돈이 없는 문제가 한 방에 해결이 된 거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된 것처럼 보였는데 기심위가 왜 상패 결정을 내렸냐? 근데 너네 팩400 올인했는데 팩400 망했잖아. 이렇게 태클을 건 거예요. 아까 그랬죠. 신라젠은 간암치료제 팩400 올인이라고. 근데 DMC에서 뭐라 그랬어요? 팩400 임상 중단 공고 나왔다고 했죠. 너네 올인이었던 팩400 망했는데 거래 재개할 필요 있음? 너네 돈 버는 거 있음?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죠. 물론 신라젠 측에서는 우리 다른 파이프라인도 있어요 라고 항소를 하긴 했는데 뭐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기심위에서는 영업 측면에서 개선이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해서 상패 결정을 내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돼요.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고 앞으로 몇 개월이 더 걸릴지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이제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 오너 리스크, 도덕적 해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회사의 경영진들이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주주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문제. 솔직히 그렇잖아요. 주식 투자하는 우리 같은 소액 주주들이 회사가 횡령하면 어쩌지? 배임하면 어쩌지? 이런 리스크까지 고려하면서 투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나요? 근데 신라젠 사태라든지 이번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 그뿐인가요?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내 주식시장의 상장사에서 2010년부터 2015년 5년 동안 횡령 배임 금액이 3조 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한 해에만 20건에서 30건의 배임 횡령 사건이 터진대요.
2020년에는 상장사 중에 배임 횡령이 45건이 터졌다고 합니다. 뉴스에 안 나왔을 뿐이지 2020년 한 해 동안 45건의 횡령 사건이 터졌다는 거예요. 뭐 역사를 보면 유명한 사건들 많죠. 예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사건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려서 그 돈으로 주식을 합니다. 근데 일반 주식을 한 것도 아니고 선물 옵션, 파생 상품을 한 거예요.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그 전설의 동아건설 박부장 사건 있죠. 횡령계의 레전드. 이건 뭐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6년 동안 회사 돈 1,900억을 횡령합니다. 아, 대단한 형님입니다. 어떻게 그런 간을 가지고 태어나셨는지. 그렇게 횡령한 돈으로 할 수 있는 막장은 다 하죠. 주식, 경마, 카지노, 도박 등 940억 원을 탕진했다라고 스스로 밝혔어요. 아, 인생 진짜 멋들어지게 사시는 대단한 형님입니다. 작은 중소기업부터 삼성전자, 포스코,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 같이 큰 기업들, 그리고 올해 오스템 임플란트까지 횡령 배임 사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사건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할까요? 법의 처벌이 약한 것일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이런 일을 막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번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도 자세히 보면 저는 그냥 몇 번에 걸쳐서 회사 자금을 돈으로 빼낸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회사 자금을 넣었다 뺐다 몇 번을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적은 돈도 아니고 그 큰 돈을 그렇게 굴리는데 회사에서 몰랐다는 게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4위, 국내 1위 업체인데 회사 직원 한 명이 1,800원 넘는 돈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횡령을 한다?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올해 1월 달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분위기에서 피해자는 엉뚱하게도 그 회사에 투자한 개인 주주들이 보는 이런 구조라는 것이죠. 거래소나 최종 결정을 내리는 법원에서도 결정하기 참 어려운 문제예요. 법대로 냉정하게 처리하자니 피해는 누가 봐? 개인 주주들이 보고. 그렇다고 좋게 넘어가자니 형평성과 기준이 무너지면서 이런 사건이 또 재발이 되고 아무쪼록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분들이 없게 최소한이 되는 쪽으로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분들이 최소한이 되도록 참 잘 결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도덕적 해이는 분명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병들게 하는 큰 리스크예요. 외국인들도 오스템 임플란트에 물렸다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fucking 코리 하면서 막 이렇게 욕하지 않을까요? 아, 이런 막 어글리 코리언 하면서 막 욕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법을 강화해서 횡령할 엄두를 못 내게 하든 아니면 기업들의 내부 시스템을 집중 단속을 해서라도 이런 사건들이 좀 줄어들어서 엉뚱하게 손해보는 개인 주주분들, 가슴 아픈 개인 주주분들이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저는 오너 리스크는 거의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별개로 이거 좀 다음에 다루도록 할게요. 이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에서 오너 리스크가 사실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할 거거든요. 이 부분은 너무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첫 번째 이유는 분할 상장 후에 물적 분할 상장 후에 모자회사 동시 상장이었고요. 오늘 두 번째 이유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